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초에 그 제목을 약간 바꿔서 우리 아이 틱 증상 이해하기 이렇게 이름 제목을 약간 바꿨습니다. 틱이 뭐냐면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딱히 목적 있는 행동은 아니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 이제 신체 일부를 갑작스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혹은 소리로 내는 것을 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10명 중에 2명의 아이가 경험하는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죠. 엄마가 얘기를 하는 동안에 옆에 아이의 표정을 잘 보시면 계속 눈을 깜빡깜빡, 코 찡긋, 눈을 계속 깜빡깜빡. 딱히 뭐 눈을 감아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 그러니까 목적은 딱히 없이 그냥 찝찝한 느낌이 들면서 왠지 눈을 깜빡이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가장 흔한 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틱들이 있는데, 그거를 대략 이제 이렇게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틱, 크게는 운동 틱, 음성 틱, 그리고 운동 틱도 단순, 복합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하는데요. 단순 운동 틱이라고 하면 이제 한 부위의 근육들만 사용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눈을 깜빡깜빡거린다던가, 코를 찡긋찡긋, 고개를 젖힌다던가, 얼굴 찡그리고, 입술 깨물고, 어깨 으쓱, 뭐 이런 한 부위의 근육들을 이제 이용하는 것들을 단순 운동 틱 이렇게 부릅니다. 복합 운동 틱은 조금 더 동작이 큽니다. 쉽게 이해를 하시자면 이제 큰 동작이라고 하면 되고요. 여러 부위의 근육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발차기, 갑자기 점프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한 발로 이렇게 깨끗발 뛰기 하는 아이들도 있고, 다른 사람의 동작을 따라하기도 하고, 물건 냄새 맡는 동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성 틱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음성 틱이라고 하면 마른 기침을 하죠. 그래서 기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게 진짜 이유가 있는 기침인지 아니면 틱인지 이러고 우는 경우가 있죠. 마른 기침, 그 다음에 목 가다듬기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킁킁 쉬 하기도 하고, 하여튼 특정 어떤 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복합 음성 틱은 이제 음절이나 문장이 나오죠. 그 동물 소리를 낸다던가, 소리를 갑자기 꽥하고 괴성을 지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따라하는 거죠. 혹은 욕을 하기도 합니다. 네, 문제가 되죠. 이렇게 이제 틱의 다양한 모습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범주화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틱 증상을 보이는 질환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것도 좀 질환의 분류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게 일괄성 틱 장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운동 틱 혹은 음성 틱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어야 되고 1년 이내에, 그러니까 만성으로 가지 않고 좋아진다. 그래서 일괄성 틱 장애 이렇게 부르고요. 같은 패턴이긴 한데 이제 1년 이상 계속 지속하는 경우에는 만성 틱 장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뚜렛 증후군은 조금 더 이제 증상이 심한데 운동 틱도 있고 음성 틱도 있고, 이게 1년 이상 계속 지속하는 경우를 뚜렛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요약을 하면 이제 만성 틱 장애로 진단을 드리려면 운동 틱 혹은 음성 틱 중 한 가지만 있어야 되고, 두 가지 동시에 나타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정들이 필요한 가정들이 또 18세 이전에 틱이 시작했을 것, 그러니까 다른 신경질환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신경통행성 질환이 아니라 틱 때문이면 당연히 소아 때부터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이나 대표적으로 이제 ADHD 약 중에서 이제 틱을 유발시키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혹은 질환, 신경질환과 관련이 있는 틱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적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한 몇 달도 괜찮다가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틱이라고 연속적으로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성 틱이라고 부르진 않죠. 어느 정도는 연속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가는 거를 만성 틱 장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뚜렛은 이제 운동틱이 한 2가지 이상 보통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틱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같은 시간, 그러니까 뭐 이번 달에 둘 다 동시에 나타나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질환 뭐 증상이 있는 어느 시점에 운동틱도 있었던 아이고 근데 음성틱도 같이 동반이 된다 하는 경우에 이제 뚜렛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가정은 똑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만성틱장에서 나왔던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네, 이제 틱은 왜 생길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일단은 틱은 유전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있는 아이들에서 대부분 생깁니다. 물론 악화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죠. 환경적인 요인들, 뭐 이런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고요. 면역도 일부 관여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통계상 틱장애는 94%, 그 다음에 뚜렛 증후군은 50에서 77%의 비율로 일란성 쌍둥이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유전적인 요인이 그래도 꽤 작용을 한다, 기저에 있다. 이게 이제 전제죠. 네, 유전자가 밝혀진 거는 사실은 아직은 뭐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원인이 될 것 같은 유전자가 밝혀진 거는 일부만 나와 있고 아직은 이제 다 밝히지는 못했는데, 하여간 요 첫 번째 요 사실을 보면 유전이 상당 부분 이제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겠다. 유전이 중요하긴 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이제 세균 감염, 특히 연쇄상구균 감염 후에 틱이 생전 없던 틱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틱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감염과 관련된, 그러니까 감염 후, 보통 자가면역 질환이 보통 그런 기전으로 생기는데요. 자가면역에 관여하는 그런 형태의 틱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서 틱 증상이 좀 나왔다라는 보고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틱들과 기존의 일반적인 틱들과는 양상들이 좀 다릅니다. 코로나 관련 틱은 이제 사춘기 여아에서 나타나는, 호발 연령이 사춘기 여아, 평균 나이 13세. 네, 보통은 한 6, 7세 정도에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늦게 나타나고 또 여아, 그러니까 성별도 좀 호발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틱. 일반적으로는 단순 틱에서 시작해서 복합 틱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경과인데요. 코로나19 연관 틱은 이제 복합 틱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상의 진행도 빠르고요. 그리고 증상의 강도도 좀 더 심하고, 그래서 동작이 팔 돌린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이제 큰 동작이 나타난다던가 때린다던가 하여튼 이런 좀 심하고 복합 틱이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차별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반 질환도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틱은 원래 ADHD나 강박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코로나19 연관 틱은 이제 우울이나 불안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모양은 살짝 다르긴 하는데 증상은 틱처럼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면역, 특히 자가 면역에 관여하는 요인들도 일부 틱의 모습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미디어 과다 노출이 상관이 있나? 홈스쿨링,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하도 이제 환경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가설로 올라오긴 하죠. 이제 유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자가면역도 일부, 근데 그 다음으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환경적인 악화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환경이 만드는 건 아니죠. 근데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는 해야 되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불안, 긴장, 부적응, 뭐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혹은 이제 피로나 감염 이런 신체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너무 좋아도 생깁니다.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은 조금 더 심해진다고 했는데 기분 좋아가지고 방방 뛰고 있는데 틱은 더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스트레스에도 생기지만 흥분에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악화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틱들이. 물론 도대체 뭐 때문에 심해질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도 꽤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악화 요인이 모든 걸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것들이 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틱 증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좀 잘 알아야 돼서 저희도 보호자들한테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알고 접하면, 겪으면 훨씬 더 불안도가, 부모들도 이제 불안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그림들을 잘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순 운동 틱으로 시작하죠, 대부분.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하나 둘 얹어지고, 처음에는 눈 깜빡깜빡 했다가 나중에는 좀 한 몇 달 또 괜찮다가 갑자기 또 목을 꺾기 시작하고 또 몇 달 괜찮다가 옛날에 깜빡거렸던 거 다시 꺼내서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음성틱이 같이 동반되는 시점이 또 오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진화하는 형태. 그리고 부위도 조금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 쪽에서 먼저 눈 깜빡 했다가 목을 꺾었다가 몸통 쪽으로 좀 더 큰 동작으로 가죠. 발을 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증도도 약간 이렇게 좀 작게 시작해서 크게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로 간다. 그리고 사람마다 레파토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제 눈 깜빡임 못 꺾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발 털고, 뭐 이렇게 레파토리가 좀 달라요. 사람마다. 그리고 이제 틱 증상 전에, 이게 아주 주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틱 증상 전에 뭔가 불편해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불편한 걸 좀 해소하고 싶어 라는 충동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PMU라고 프리모니터리 어지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거의 80%의 아이들, 틱 있는 아이들이 이걸 느껴요. 그래서 그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원해요. 좀 지나면 다시 또 그 느낌이 밀려와요.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 하는 아이들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모호한, 눈이 찝찝해 간지러워하는 이런 모호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눈을 세게 깜빡깜빡 하면 시원해, 좋네. 근데 좀 이따가 또 그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PMU가 있는지, 틱인지 경련인지 좀 애매모호한 동작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애한테 물어보죠. 머리를 흔들고 싶은 건지, 나도 모르게 머리가 흔들리는지. 네.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의 틱인 아이들은 머리를 왠지 흔들고 싶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충동이 있다. 본인이 이제 먼저 느끼는 그런 충동이 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해졌다, 좋아졌다가 계속 반복하죠. 네. 그래서 엄마가 틱이 심했다가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졌어. 근데 다시 또 심해져서 이게 뭐 문제가 있나 이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틱은 원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졌다가 좀 심해졌다가 왔다 갔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에 그렇게 너무 이렇게 몰입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부모 교육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도 특정 시간대에 갑자기 막 뭉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눈을 계속 낮 동안에 괜찮았는데 저녁 때 자기 전에 엄청 심했어요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안 했던 틱을 새로 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예전에 했던 걸 다시 꺼내서 하기도 하고. 증상의 모습과 빈도가 하루에도 좀 바뀌고요. 월요일 다르고 목요일 다르고. 이게 변화무쌍합니다. 치료는 이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틱을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거 약물 치료를 할지 뭐 행동 치료를 할지 그냥 교육만 하고 말지 이런 치료들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이나 중증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한번 직접 영상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틱이 보이시나요? 틱이 보이시나요? 홍수미 선생님 보이시나요? 고개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죠. 근데 저희가 치료를 결정할 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저런 모습이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느냐, 혹은 해야 할 일을 못하느냐. 해야 할 일은 연령에 따라 다르겠죠. 뭐 노는 거는 빼는 거고 이제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걸 제대로 못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다치느냐. 그러니까 틱 자체가 다치기도 하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범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틱은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할까요?
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도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죠? 얘는 잘 놀고 있고 딱히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도 전혀 없고요. 뭐 대인관계 사실 별로 걱정할 건 아니고 동작이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잖아요. 괜찮잖아요. 네, 그냥 뭐 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그냥 부모 교육만 잘 하면 됩니다. 이 병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추럴 코스 자연경과를 가지고 있는 병이다.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여튼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거는 그럴 수 있다. 딱히 약이 필요하진 않고 이런 사실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된다. 양육자들이. 그리고 아이가 스트레스가 뭐 일상적인 얘는 뭐 공부 스트레스도 없을 거고 근데도 틱은 있잖아요. 근데 공부 스트레스 말고도 이제 부모가 싸운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스트레스에서 조금 더 동작이 좀 더 많아질 수는 있죠. 근데 그거 자체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경우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부모 교육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이 경우를 보시면 네, 지금 저게 졸업식이었어요. 그래서 긴장하니까 더 심해지죠. 평소에도 심했다고 합니다. 계속 뭔가 목적 없는 행동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말을 하는 중에 계속 이걸 하고 나서 다 끝내고 나서야 말을 시작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는 첫 번째 대인관계 문제가 있을 것 같죠. 두 번째 기능 말도 이제 다 하고 나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실제로 기능상에도 문제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체 위에는 다행히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 치료나 뭐 이런 엄마에게 이해시키는 교육, 아이 스스로 이해시키는 교육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긴 해야겠죠. 세 번째 케이스. 머리를 박았어요. 네. 네, 하여튼 상당히 이런 케이스는 세 가지 다 해당이 되겠죠? 첫 번째, 대인관계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기능도 문제가 되겠죠. 세 번째, 신체적 위해도 충분히 가할 수 있는, 네, 방금 머리 제끼다가 벤치에 박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해당되죠. 상당히 힘든 병을 지금 앓고 있는 거죠, 아이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약물 치료는 돼야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도 다 해야 되고 혹시라도 난치성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수술적인 요법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 그래서 이게 증상에 따라서 치료는 이렇게 맞춤형으로 한다는 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틱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먼저 충동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에서. 그러면 틱을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엄마가 왜 자꾸 그거 해?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가 의지만 있으면 안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해소를 하죠. 부모님들이 해소를 하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니까 80% 이상에서 이런 PMU, 그러니까 특정 부위에 어떤 불편감을 먼저 느끼고 이를 해소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너는 참으면 이거를 안 할 수 있어라고 설득을 하죠. 아이한테 계속 지적을 하게 되죠. 이때 틱을 하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참을 수는 있어요. 아이 스스로. 그러니까 잠깐 참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싫어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면 엄마 앞에서는 잘 안 할 수 있어요. 참아요. 그러다가 이제 간지럼을 찾는 것과 좀 비슷하죠. 참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폭발적으로 합니다. 네, 틱을 분출하죠, 막. 엄청 많이요, 심하게. 그래서 실제로 이게 내 눈앞에서, 엄마 눈앞에서 못하게 하는 건 엄마 마음만 편한 거죠. 이건 틱을 위하는 건 아이를 위한 건 아니죠. 그래서 못하게 하거나 계속 지적질을 하거나 하는 거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첫 번째 일. 이걸 강조를 하죠. 부모 교육할 때. 그래서 앞에 동영상으로 보면서 동영상을 보느라고 좀 정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일단 특장의 치료를 할 때 부모 교육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 자체의 자연 경과를 잘 설명을 해주고 왜 이렇게 생겼으며 중간에 심해졌다가 좋아졌다가 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시키죠. 부모 교육을 하면 엄마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면 좀 더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3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대인관계 문제가 있거나 기능상의 문제가 있거나 신체에 위해가 되거나 그러면 약물 치료를 생각을 하죠. 근데 일단 약물 치료 바로 직전에 행동 치료도 먼저 시도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행동 중재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부모 교육, 아이 교육이 기본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이완요법,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릴렉세이션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청소년, 성인까지 다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소아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아 아이에게 이제 만약에 이쪽이 찝찝한 느낌이 들고 불편해서 눈을 찡긋거리고 싶어 그러면 반대쪽 근육을 움직여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물론 이 말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여기가 찝찝하니까 반대쪽 기랑근을 사용해서 그 느낌을 좀 상쇄해봐야지 이렇게 행동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포괄적 행동 중재라는 게 그런 요소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아이들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고 좀 의지도 있고 이런 전체적인 그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은 충분히 포괄적 행동 중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세 이하 어린아이들은 치료를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고요. 그리고 심한 틱은 더더군다나 어렵고요. 그리고 행동치료를 이제 훈련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는 이거를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계속 이게 설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가 체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된 사람들도 거꾸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과 비용 문제도 있죠. 빨리 해결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약물 치료, 행동 중재를 해보고 혹시라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이제 행동 중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다. 아직 이 3가지 요인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하는 경우는 약물 치료를 반드시 같이 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요. 방금 얘기했던 거, 네. 약물은 이제 항도파민제, 알파기랑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보톡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틱질환에서 틱장애에서 동반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증상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이후, 그러니까 소아에서는 사실 거의 없고요. 이제 청소년기 이후에 그래서 강박장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ADHD. 그다음에 학습장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진단하는 시점에 약물 치료를 하고 한 그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혹시 같이 있다 그러면은 치료를 해야겠죠. 전체적인 경과를 잘 이해시켜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엄마한테. 5, 7세경에 처음에 머리랑 목 부위에 운동팁으로 흔히 시작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한 8 내지 12세경에 빈도랑 강도가 점점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시기적으로는 하여튼 소아기 때는 조금 살살 하다가 이제 한 초등학교 저학년쯤에 좀 더 심해지다가 사춘기쯤 한 약 80%의 아이들이 틱이 사라지거나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호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다지 나쁜 병은 아니죠. 80%는 어쨌거나 좋아지고 사라지고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런 양성 경과를 밟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좀 눈에 좀 이렇게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이한테 지적하고 하는 것들은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고 일단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를 하고 아이와 같이 이 부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라는 거는 80%의 일부니까 20%죠. 심각한 정도의 증상으로 성인 이후까지 계속 지속되는 경우는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 이제 원자력병원에서도 저희가 이제 신경발달 클리닉 내에서 틱 장에 대해서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시도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틱 장의 코호트 수집하고 특성 분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과 연관성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틱 장의 디지털 의료기기도 지금 키스트와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의료기기는 이제 감각 과민성에 포인트를 둔 건데요. 실제로 그 틱과 뚜렛 증후군에서 감각 과민성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비해서 없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감각 과민성이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고요. 뚜렛 증후군에서는 한 80% 이상에서는 이제 감각이 상당히 과민하다, 일반인에 비해서 평균보다 상당히 과민하고, 그리고 40.7%에서는 시각, 촉각, 청각 자극의 감각 과민성을 보였다,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외부에서 자극을 주었을 때 기존의 PMU, 그러니까 그 틱을 동작하기 전에 느껴지는 그 모호한 느낌, 불편한 그 느낌을 외부적인 자극으로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 중입니다. 아직 임상시험 단계는 아니고요.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건 유명한 셀럽입니다. 빌리 아일리시라고. 빌리 아일리시도 뚜렛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 인터뷰 중에도 이렇게 고개를 뒤로 째끼거나 입을 쫙 벌린다던가 뭐 이런 반복적인 틱 증상이 보이죠. 눈 깜빡깜빡, 입 쫙 벌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의 틱, 뚜렛,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한 80%는 어쨌거나 사춘기쯤 되면 대부분 많이 좋아져요. 근데 좋아지지 않는 20%도 성인이 돼서도 할 거 다 하면서 대부분의 분들은 하여간 기능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게 이렇게 잘 살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희망적인 케이스. 이게 뚜렛 자체가 엄마가 당장 상당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병이거든요. 실제로 엄마가 힘들어하는 병. 애는 행복해요. 애는 그냥 잘 놀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옆에서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대부분 물론 한참 그러다가 좋아지고 일부 이렇게 남더라도 기능적으로는 할 거 다 하시면서 다 잘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병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은 아니다. 충분히 그냥 잘 이해하고 아이랑 잘 극복할 수 있는 병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